자, 166페이지 유치권 하겠습니다. 자, 담보물권 중에서 법정 담보물권이다. 항상 이제 담보물권을 공부할 때는 유치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개념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 유치권을 얘기할 때는 좀 유치한 권리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왜 유치하냐? 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 담보 물권이란 얘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 물권이다. 그 말의 의미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목적물에 대한 점유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유치권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규정이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성립하게 된다.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가증권의회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인데, 유치한 권리라고 얘기했죠. 왜 유치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다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오일 교환 등을 맡겼다. 그럼 오일을 교환했다. 그럼 그 자동차에 지출한 금액이 자동차 카센터 사장님이 저에게 받아야 될, 우리에게 받아야 될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자동차, 비용이 지출된, 수리비가 지출된 그 자동차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하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해요. 자, 바지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세탁비 3,000원 줄 때까지 세탁소 사장님은 그 바지를, 다른 바지가 아니라 그 바지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대되면 우리 이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 받을 때까지 그 실내, 그 방 하나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방 하나 점유해서 방 하나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면서 건물 전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해당 방에 대해서만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은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어쨌든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고 그 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적물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요, 이 목적물과 관련된 결련 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에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요. 우리 유치권 주장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바지 세탁하면서 세탁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주겠습니다. 그 대신 한 달분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요번에는 유치권 행사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그때 유치권 행사하기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같은 의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비를 안 돌려주면 전세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혹시 전세권 설정자가 유익비가 너무 크니까 법원으로부터 변제 기일의 유예를 허용받았다. 그렇다고 안 되면 아직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시기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결련관계가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결련관계 있는 채권은 잘 따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라든지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죠. 이게 이제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고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위주로 해서 나머지는 결련관계 있는 채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은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아닌 걸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아닌 거 요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편하죠. 그다음에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는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점유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직접 점유가 있을 수 있고요. 간접 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점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공동 점유 모두 다 인정하기는 합니다. 인정하기는 하되 특히 이제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자는 그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유치권자가 담보물권자로서 경매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 즉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경매권이 있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바꾸기, 보관하기 힘드니까 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돈으로 바꿔서 경매 실행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들이 경매를 실행해도 유치권자는 후순위지만 비록 유치권자는 후순위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들이 경매 실행한다라고 해서 유치권을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했다. 그럼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요. 선순위자가 다 받고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혹시 모르겠으나 선순위권자들이 있으면 그네들이 모두 다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곧 남는 돈 범위 내에서 혹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실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유치권을 왜 행사하느냐? 단지 채무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안 해줌에 따라서 목적물 사용이 필요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사용이 필요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당연하죠. 갑의 자동차를 을이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적물 직접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고 있으면 갑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회사를 출근한다든지 오늘같이 추운 날 전철을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아 추워 굉장히 힘들다 비 쫄딱 맞고 출근해야 차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지 혹시 을이 야 물건은 네가 직접 점유해 그리고 나는 간접 점유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물건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럼 불편함, 압박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적법한 점유 이거 봐야 되지만 점유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공동 점유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점유지만 간접 점유 중에서 딱 하나를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을이 점유해야 될 걸 갑에게 점유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점유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점유 개정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갑니다. 유치권, 그래 유치권 의의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법적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요. 유치권도 물권입니다. 독립된 물권이다. 다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요. 유치하여 점유만 해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고, 대세적 효력이 있다. 즉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해서 인도 거절할 때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면서 채무자 스스로의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동차가 갑이 갖다 맡긴 자동차지만 혹시 진짜 소유자는 A일 수 있죠. 갑이 A한테 빌린 차를 갖다 맡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을은 갑에게도 또는 자동차 소유자인 A에게도 자, 수리비 다 줄 때까지 목적물 못 돌려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세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질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고, 선순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치권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게 나올 겁니다. 갑 소유 부동산이다 또는 동산이다 뭐 마찬가지죠. 갑 소유 부동산에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이 건물에 대한, 이 건물이라고 할게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거죠. 차후에 을의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저당권 실행 시에 매각 대금에 전부 변제 요구하고 가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네들하고 다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해서 목적물의 경락이 이루어져도 후순위에 있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자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는 과정에 채권의 행사는 누구한테만 해야 되죠? 갑에게만 행사해야 됩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져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혹시 네 번째 경매로 인해서 정이 목적물을 경락받았다라고 할 때 병은 정에게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채권의 행사는 항상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채무자에게만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때도 채권은 여기다 행사해야지 여기다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권리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디귿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질권이나 저당권 성립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고 선순위 질권이나 저당권에 실현 경매가 있어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자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만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추금력이 없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유치권자의 점유 침탈 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니은에 보면 유치권자도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통설이죠.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 중개사 시험에 유치권자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복수 정답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논란이 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치권자도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이다. 그래 담보물건이에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점유는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담보물건으로서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불가분성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해서 600만 원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지만 출입구 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점유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만 니은에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를 개간하여,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도 이게 다 가구 건물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분할 등기가 안 되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물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공사비 채권이 있으면 이 물건 여기만 점유해야 됩니다. 여기만 점유해야 되는데 혹시 토지를 이렇게 있는데 토지 중에서 이 부분만 개간 사업을 했다. 그럼 공사비 여기만 들어갔다. 그럼 유치권은 여기만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 공사 여기만 했다. 그럼 유치권 여기만 주장하는 거고, 여기도 개간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비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분을 개간하여 토지 일부분에 대한 채권만을 가진 자는 그 개간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토지 전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고요. 성립 요건입니다. 자,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즉 점유할 권리가 있다.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제1항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이라고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점유. 이거의 점유에 관한 해석이 밑에 나올 거예요.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렇습니다.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두 번째고요. 변제기에 있을 때 세 번째, 변제기 도래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배제 특이가 없어야 된다. 성립 요건은 이미 출판에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목적물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의 물건은 여기서 얘기하는 갑이 자기 소유 자동차가 아니라 A 소유 자동차를 빌려다가 맡겼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갑이 되겠지만 목적물의 소유자는 A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적물이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했고 결연관계에 있었던 수리비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갖다 맡긴 사람이 갑이 됐던 또는 A가 됐던 관계없이 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도 없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목적물을 위해서도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목적물의 적법한 계속적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치물에 대한 점유죠. 여기서 점유는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하지만 2번에 있는 내용은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주 나와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이 점유해야 될 걸 갑에게 점유하도록 했다. 즉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속적 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점유를 뺏기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 점유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가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가 해지됐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후에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무단 불법 점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밑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 동그라미 2번과 판례를 엮어 놓으시고요. 피담보 채권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채권을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라도
서로 결련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견인이라고 하는 거 자동차 끌고 가는 게 견인이잖아요. 결련은요 상호간에 서로 끌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다니는 힘이 더 세겠죠. 예, 그래서 결련성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는 얘기는 목적물 자체의 공사비 등을 필요비 등을 지출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고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던 말이 우리 집의 농작물을 다 먹었다. 그다음에 옆집 개가 내 뒤꿈치를 물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게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발생했다. 그거는 기억에 있는 내용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법률관계다라고 하는 거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 사이에도 이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내 우산과 다른 사람의 우산이 바뀌었다. 그러면 내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그 사람의 우산을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본 채권과 동일한 것이 인정이 된다. 결론관계에 있는 원채권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죠. 자, A라고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A라고 하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행 지체가 있었다.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이 있는데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A를 줘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까지 같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이거죠.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건 A는 없어졌으니까 A 대신 다른 물건으로 줘라. 이거 가치 변형물이잖아요. A의 가치 변형물로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채무가 불이행이 됐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는 뭐다? 같은 거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 채권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본이 즉 A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A 자체를 달라고 하니까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이거는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A가 목적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인 B와 A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었다. 그 이야기는 A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A 채권이 이행 불능이 됐다. 그래서 생긴 B 채권도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와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요. 앞에 있는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 복잡하면 결련성이 없는 채권 요것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결련성이 없는 채권은 계약으로 생긴 채권들이에요. 계약으로 생긴 채권의 대표 주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계약이 있었다. 권리금 반환 채권,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다 계약으로 생긴 채권, 즉 매매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속물 반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형성권 맞아요.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매매계약상의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거긴 니은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약정한 내용으로 건물 시설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의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은 목적물에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목적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결론관계에 있는 원채권이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아닌 건 계약상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런 정도죠. 그 매매대금 채권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본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매매상 채권으로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의 배신행위, 그 배신행위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론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목적물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을 했다. 목적물을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점유하고 있는 중에 채권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고 점유는 나중에 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이렇게 된 경우에 당연히 유치권 성립하지만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후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번, 2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 아까도 설명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법원의 변제기일에 상환기일에 허여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직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 한번 했고 그다음에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배제 특약은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같이 많이 해요.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이다. 그럼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니까 유익비 행사하지 말자, 유익비 달라고 하지 말자라고 특약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의 배제 특약, 즉 그 유익비를 유치권에 행사하지 말자라고 하는 배제 특약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게 그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 이거 가지고 많이 내죠. 그다음에 이제 효력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즉 효력이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효력이 있는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추금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선 변제력이 없습니다. 같은 얘기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죠. 유치권 자체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상대위도 안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물상대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그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도 경매를 실행할 수는 있어요. 경매 실행권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요. 단지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바꿔놓겠어요. 근데 이제 점유하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 권리가 더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목적물 점유 중에 비용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이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는데 미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권이다. 그다음에요, 과실 수취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이요. 여기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용이익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는데 수취해서 뭐 하는 거죠?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제 충당은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갖는 거 아닙니다. 과실 취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변제 충당은 우선 변제 충당도 가능해요. 과실론만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있다.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걸로 뭘로 취급하면 되는 거죠? 과실로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과실로 생각해서 그냥 수취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을 통해서 생긴 이익이 있다. 그럼 그 이익만큼 원본 채권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하면 그만큼 원본 채권에서 공제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된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언제까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A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이거 내 물건인데 갑이 너한테 갖다 맡긴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 목적물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줘야 돌려주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우리 판사가 을한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돌려줘라가 아니라 받을 거 받고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받을 거 받고 돌려줘라, 그 얘기가 밑에 있는 판례.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 소에 있어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래서 원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A가 될 테고요, 피고는 을이 될 겁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즉 당사자 쌍방은 채무 변제와 상환 방법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매권입니다. 322조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이변제 충당이 제2항이에요. 정당한 이유 첫 번째죠.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유치물의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세 번째죠. 이때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그랬잖아요. 간이변제 충당, 이렇게 네 가지요.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통지,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간이변제 충당도 가능하다. 자,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니은에 있는 거예요. 니은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 실행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은 네 가지 요건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게 경매가 실행이 됐다, 혹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자 수립이 변제 청구 못하는 거죠. 배당 요구에 참가해갖고 순수에 의해서 변제도 못 받아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유치권 소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도 후순위 유치권자는 목적물 계속해서 인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에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 유치권자인 경락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에게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경매가 실행이 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다 소멸한다라고 저당권이죠. 저당권, 경매가 실행이 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경락인은 채무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채권은 여전히 전 소유자인 갑에게 행사해야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표에 있는 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 이것도 불법으로 점유가 개시가 됐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현재 불법 점유 중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법한 점유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시점이 선순위 담보 물건의 경매 개시 기입 등기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예요. 여기 지금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성립을 한 것이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하고 을이 저당권자라고 하고, 세 번째 병이 유치권자라고 하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경락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네 번째 정이 경락을 받았다. 이 경우에 이 모양이거든요. 이게 이 모양이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을 해서 모두 다 경락이 된다 그럼 싹 다 지워지겠지만 유치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데 저거하고 비교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순서만 바꾸면 되죠. 자, 1번 갑이 소유자인데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요. 세 번째 을에 압류가 됐다, 즉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었다. 그리고 경락이 되기 전에 네 번째 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락에 의해서 정이 목적물에 경락을 받았다. 그럼 이거 싹 다 지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워지겠죠. 그런데 이 유치권은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성립한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으로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유치권이 먼저 있고, 물론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지만 유치권이 있고 난 다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경매가 있었다,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 위에 있는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 즉 건물에 공사비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 건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 건물인 경우에, 즉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 말의 의미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불법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은 해당 건물을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을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지만 갑이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게 되면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물건 자체가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 건물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압류가 먼저 있은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리고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직접적으로 압류가 아닌 경매가 실행되기 위해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다. 여기도 저당권 실행 경매하기 위해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야. 저당권이 없어도 타인이 압류를 먼저 한 경우,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실행을 위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다 똑같이 그 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실수취권이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엔 경매해야 되고, 먼저 과실로서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했다. 그래서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의 채무가 어떤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제의 효과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뭐 유치물의 사용권이다라고 해서 승낙에 의한 사용이다라고 하는 거, 승낙받으면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밑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다 줄쳐야 되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하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했으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줬다가 다시 받느니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그만큼 원본 채권에서 감소를 시키면, 즉 가감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하는 거, 요즘 같은 때에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한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을 때 비워두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게 유치물 보존에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동그라미 3분 판례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유익비는 항상 목적물 반환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선택권자는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권자다. 근데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에 허여를 받게 되면은 그 유익비 가지고는 다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허여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다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요. 자, 그다음에요. 유치권자의 의무, 그렇습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점유해야 됩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치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의 소멸이다. 유치권은 조금 유치한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 유치원 졸업한다, 이렇게 한번 개념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원을 졸업한다. 그러면 시장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시청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효예요. 시효 뭐요? 소멸시효. 유치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아니에요.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 채권이라고 할게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다. 그러면 유치권 같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고요.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 소멸하죠. 이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또 채무자가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느냐? 아닙니다. 요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던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자동차 수리를 한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A가 와갖고 내 오토바이를 줄게,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이걸 담보로 맡고, 이거 지금 수리비가 20만 원이다. 오토바이 20만 원 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차는 좀 돌려다오라고 했을 때 을이 오케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을이 못해, 난 차 점유할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목적물 반환받아 가져가려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소멸 청구,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유의 상실로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때 이 점유 상실의 원인이 뭐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점유 상실이 혹시 점유 침탈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목적물 반환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정리할 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상실. 그런데 점유 침탈로 인한 때는 1년 이내에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받게 되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거기 우리 174페이지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326조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이 좀 그런데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나오니까 좀 복잡한데, 좀 더 복잡하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을 한다. 가장 쉬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로 나오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건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유치권 특유의 소멸 원인은 유치권 소멸 청구,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유치권자가 제2항에 채무자 승낙 없이 물건의 사용 수익 담보 제공했다. 그럼 이게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3항에 유치권자가 전 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채무자가 실제로 유치권 소멸 청구한 경우에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사실로,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지만 채무자가 그 의무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자, 카센터 사장님이 이 차 살짝 타고 처갓집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고 A고 아무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럼 유치권 소멸 청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실제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채무자 내지는 소유자가 한 경우에 유치권을 소멸하지 의무 위반 사실만 가지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타담보 제공이죠. 타담보 제공에 의해서 소멸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다라고 할 때 이 상당한 담보는 뭐예요? 이거는 피담보 채권에 이거하고 같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거에 상당한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할 이르게 되면 법원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동그라미 4번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타담보 제공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승낙 내지는 이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그 본체로 하고 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무조건 소멸하는데, 체크해야 될 건 3번에 있는 내용이죠. 다만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침탈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질권이죠. 질권은 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동산이요. 질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 질권은 유치권의 효력과 저당권의 효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을 보면은 타물권, 자기 물건, 자기가 자기에게 돈 빌려주고 자기 물건을 담보로 잡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타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그러니까 질권의 설정은 반드시 채무자가 질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질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교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정담보물권이다라고 해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질권도 있어요. 법정질권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질권은 우리 물권편에서 나오지 않고 임대차, 건물 및 그 공작물 등의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래서 법정질권도 있기는 있다. 근데 법정질권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있다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질권을 인정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에 나온다요. 자, 그러면 질권의 본질은 뭐냐? 동산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산질권. 이 동산질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